네, ETF 네버슬립의 심두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채널 처음이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ETF 네버슬립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또 미국 주식 커버하는 머니 네버슬립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채널의 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심두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요런데 저희 그 투자 관련된 콘텐츠도 좀 공급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이 투자 쪽, 특히나 ETF 쪽에 또 전문가를 맞습니다. 모시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아 하시는 이 글로벌 주식 ETF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 부자된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어디에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부를 이룬 사람들 많죠. 주위에도 암호화폐든 아니면 특정 기업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블룸버그 터미널 같은 걸 다 기본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문가 네트워크도 충분히 있고, 동시에 기업의 인사이더들이랑 미팅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분석팀도 당연히 독립적으로 두고 있겠죠.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나 SNS를 통해서 2차 혹은 3차 정보를 접하는 게 가장 빠른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FOMC 회의 결과를 딱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결정이 났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야 하고 투자했을 때는 이미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은 움직인 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 격차에서 오는 좀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기본적인 속성이 공포랑 탐욕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투매를 하고 상승장에서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죠. 물론 이제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버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감정이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엔,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좀 배제를 하고 알고리즘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업 내부나 투자 기업 내부에 어떤 전략이 세팅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좀 단점이라는 게 이제 감정적 투자가 좀 가능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 장벽이 있는데, 자금력이랑 투자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면은 돈을 많이 버는 구간과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텐데, 이 떨어지는 구간에 있어서 버틸 만한 인내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도 있고 투자의 시계열도 훨씬 긴 거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라고 해도 1년, 2년 지나가면 인내심이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비도 필요하고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거를 베이스로 했을 때 투자에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시기에 왔을 때는 큰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기회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품질 좋은 고배당주 그리고 인컴 ETF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SCHD, VIG 이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ETF인데, 이런 배당 ETF는 시장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거의 균일한 현금 흐름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ETF는 투자자들한테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동시에 SCHD도 그렇고 VIG도 그렇고 그 전체 시장이 하락할 때 얘네들의 주가도 똑같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ETF의 주가가 하락했는데 배당은 비슷하게 줘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아. 그러면 오히려 어떤 그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배당 ETF의 진입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배당 타이밍을 한번 잘 잡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거죠. 들고 있는 이상 진입 단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상품은 이제 파킹형 ETF인데 나중에도 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뭐 SGOV, BIL이라고 하는데 BIL 이런 파킹형 ETF가 있는데 요거랑 그다음에 한국에는 뭐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뭐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하루를 넣더라도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현금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의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한 채 좀 버티고 싶다면 이런 파킹형 ETF에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안정성 있고 뭐 현금 흐름 창출력 좋은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ETF에서도.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비추하는 거는 변동성이 클 때 이 변동성을 더 키우는 뭐 레버리지 ETF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변동성이 높을 때 쓰는 카드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변동성이 낮고 잔잔하게 갈 때 이건 너무 좀 폭이 작으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레버리지 ETF지 이미 변동성이 큰데 그걸 2배, 3배 가져가는 거에 쓰라고 만든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을 주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금 가격 많이 올랐죠. 뭐 한 1, 2년 사이에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뭐 월가에서도 뭐 금 가격 전망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 실물 투자는 추천하지 않는 분도 많은데 그렇다면 이 금 투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도 금이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는데 그래서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보유하고 있으면 좋다는 거는 항상 알고 있었지만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뭐 금 투자하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금을 실물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금괴도 있고 뭐 어디에 뭐 금두꺼비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뭐 효율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죠. 요거를 뭐 집에 골드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도난 위험에 일단 노출되는 거잖아요. 털릴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도난을 막기 위해서 뭐 금고를 사거나 뭐 어디 창고에 보관을 한다. 그럼 당연히 보관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뭐 이외에 뭐 금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 발생하는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또 환금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가장 가격 대비도 그렇고 뭐 세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거는 KRX 금시장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을 하는 좀 공식 금 거래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근데 이 취지를 이해하면 이게 왜 좋은지 알 수 있는데 이게 2014년에 뭐 정부가 금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좀 뭐 뇌물이라든가 좀 부정한 돈을 거래하기 위해서 뭐 뒷거래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네. 금으로. 근데 이런 걸 좀 없애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이 시장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걸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없애주면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의 퀄리티는 한국조폐공사가 좀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99.99% 순도의 금만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정부에서 양성화하려고 작정하고 만든 어떤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수단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국내 금 시세를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국제 금 시세를 따라가는 뭐 미국 ETF가 있어요. 그래서 GLD라고 있고 그다음에 IAU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제 금 시세를 추적하는 거고 국내에서도 이제 최근 나오고 있어요. 국제 금 시세를 추적하는 ETF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아닌 금강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어요. 요게 이제 GDX라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봤던 ETF가 하나 있는데 요게 신한자산운용에서 내놓은 솔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ETF가 있어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 가격을 90%까지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10%가 올라가면 9%까지는 추적을 하는데 나머지 10%의 부분에 있어서는 커버드 콜 전략을 해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GLD나 IAU ETF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 콜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받은 걸 분배 재원을 써요.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목표 분배율이 연간 4%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ETF에 투자하면 금의 투자함과 동시에 이 금 투자에서 연간 한 4% 정도의 분배율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금에 투자하면서 이자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하시려면 한 요 정도 정보만 갖고 계셔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 이 캐시카우 이 현금 흐름에 관심이 많으신데 많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캐시카우를 얻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심리적 안정감 얻기에는 좋죠. 현실적으로 뭐 약간 뭐 어떻게 조삼모사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나온다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니까. 그리고 장기 투자를 위해서 요즘 뭐 S&P 500 꾸준히 사모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노후 대비용이라고 한든지 아무튼간에 최근엔 변동성이 무섭고 아직 뭐 역사적 고점이다,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한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 S&P 500 ETF를 사모으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S&P 500 ETF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가 뭐 작년이랑 재작년 이 2해 동안에 굉장히 널리 퍼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니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좋은 전략이에요. 이걸 사 모아가는 거. 근데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미국 S&P 500 지수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지수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패턴에 좀 그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표 1번을 보시면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좋았으니까 최근 몇 년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야. 이건 전혀 로지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23년이랑 2024년 S&P 500 지수는 20% 이상씩 상승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보통 이런 좀 높게 상승했던 해가 몇 해 지나면 그 다음에는 폭락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그게 조정을 받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시기에 꼭 몰빵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표 2번을 보시면 이게 실러 P 레이시오라고 해서 그 주가 수익 비율보다 경기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시장의 장기적인 과대평가 또는 이제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제 이런 지표를 써요. 그래서 이게 P 레이시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이 실러 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를 지난 10년간 실질 평균 순이익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평탄화시킨 스무스한 이제 지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나중에 좀 공부해 보시면은 쉬운 개념이긴 한데 요 지수가 15 이하면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25가 넘어가면 고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15 이하면 매수 기회로 인식을 하는 거죠. 15 이하네?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리서치를 하고 투자를 해볼까? 이런 동기가 생기는 거고 25가 넘어가면 약간 좀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나?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인식하는 시점인데 옆에 보시면 실러 지수가 최근에 37.65를 나타나고 있어요. 되게 높네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30이 넘어가면 이제 극단적 교평가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는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버블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37.65라는 수치가 뭐 이를테면은 AI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지할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우리가 뭐 반도체든 AI든 그 혁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제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요? 자, S&P 500을 모으는 전략은 괜찮아요. 미국 500대 기업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대 기업이랑 같은 의미니까. 그러면 이걸 사모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액 분할 매수라는 거죠.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서 S&P 500 ETF를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S&P 500 지수가 가장 비쌀 때
그때 물려버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전략을 유지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쌀 때도 사모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타이밍은 포기를 하고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머무는 시간을 길게 갖고 가면 언젠가는 이게 고점에서도 사고 저점에서도 사면서 에버리지를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걸 성장을 할 테니까 나는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정적인 위험 수준 내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S&P 500 ETF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뭐 스파이나 VO나 뭐 IVB나 그리고 이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S&P 500 ETF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500대 기업을 그 시가총액 비중으로 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끌고 있는 게 미국 빅테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멀티플도 높을 것이고 그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텐데 요거를 동일 비중으로 담은 ETF가 바로 이제 그 RSP 티커로 RSP라는 이제 S&P 500 ETF가 있는 거죠. 그래서 S&P 500 우리가 기존에 투자했던 전통적인 S&P 500 ETF보다 RSP는 훨씬 더 좀 그 위험이 완화된 경우의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버퍼 ETF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좀 나왔던 ETF인데 요거는 뭐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뭐 러셀 2000이든 요거에 이게 1년 동안의 기간에 10% 뭐 20% 하락해도 그거는 우리가 막아줄게. 대신에 너네가 뭐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 뭐 10%, 15%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네가 좀 포기를 해줘야겠어. 약간 이런 컨셉의 ETF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좀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이 뭐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그리고 뭐 코덱스 미국 S&P 500 6월 액티브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1년 정도 들고 있으면 출시 기준으로 1년 정도 들고 있으면 1년 뒤에 10%까지 떨어진 거는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뭐 그 이상 떨어지면 손실을 보게 되고요. 그 대신에 위로는 뭐 한 뭐 7%, 9%이 정도까지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S&P 500 지수가 뭐 크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은 상품인 거죠. 왜냐하면 떨어져도 10%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 위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S&P 500 ETF를 변형한 버전들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그 시기나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좀 다양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저희가 그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은 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뭐 워렌 버핏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효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뭐 모아가기만 한다. 이를테면 이제 앞에 그 무지성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무지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약간 시장 환경 그래도 같이 관찰해 가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QQQ 천주 모으기, 뭐 제피 천주 모으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개별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ETF를 꾸준히 사모으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천주 정도 평생 모아가도 좋을 ETF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ETF가 많긴 많아요. 근데 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 2개 정도 또 딱 뽑으면, 일단은 천주를 평생 모아가도 좋다는 말, 요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모아간다는 쪽에서 나오는 분할 매수, 그리고 평생이라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 이 두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관점에서 봤을 때 S&P 500 ETF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좋고,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도 커버하고 ETF도 커버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미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를 진짜 그냥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건 진짜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수십 년은 적어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금, 그다음에 고급 인재들이 다 이제 미국의 대기업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뭐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무역 규제, 뭐 관세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이미 세계는 하나의 경제를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의 생태계로 크게 묶이면서 승자 독식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 팔면은 뭐 몇몇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 오픈 AI에서 내놓는 뭐 AI 툴들도 저희 금방 다 구독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일단 좋은 뭐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면 그걸 만든 회사가 그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두드러져 있는데 하이엔드 기술 하나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버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오픈 AI의 챗 GPT라든가 뭐 이런 하나하나의 기술이 창출해내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미국 500대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파이, 국내에서 여러 상장되는 S&P 500은 모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ETF는 SGHD입니다. 플레임이 슈왑 US 디비던드 에쿼티 ETF 이게 정확한 명칭이고 명칭에서도 나왔듯이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ETF예요.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에서 배당을 안정적으로 잘 주고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그런 ETF고 연간 대략 한 3.5%에서 4%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GHD 1000주를 갖고 있으면 우리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위험 자산도 있을 거고 안 위험한 자산도 있을 텐데 약간 그 배의 탑처럼 약간 다 가라앉고 묵직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요런 이제 묵직한 자산을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어쨌든 계속 배당금을 받을 거고 안정감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많이 열광을 하고 계신데 관심 많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든 뭐 오래된 기업이든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배당이에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 투자를 한다 한들 이 기업이 결국에는 나중에 돈을 엄청 잘 벌어서 배당을 잘 주는 그런 기업이 될 테니까 그걸 믿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네. 그래서 그 배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은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실제 돈이 돌아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게 유일한 수단이에요. 내가 이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수익 실현이 가능한 통로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런 배당주 투자, 이런 주식들을 모아가는 데에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은 점진적으로 인하 국면으로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적금은 더 이상 이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은데 파킹 통장보다도 이자를 더 주는 ETF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죠. 자금이 진짜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미국형 아까 말씀드렸던 SGOV 아니면은 BIL 이런 게 미국 단기국채 투자하는 ETF들인데 이런 것들이랑 좀 유사한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킹형 ETF로 부르죠. 그래서 파킹이라고 부르는 거는 돈을 잠깐 주차하는 거라고 이제 해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설계된 초단기 채권형 ETF를 파킹형 ET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은행의 요구불 예금, 뭐 CMA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과 유동성 이 두 개가 메인입니다. 무조건 제일 안전해야 돼. 네. 무조건 유동성 끝내줘야 돼. 이게 이제 이 ETF의 정체성이고 보통은 만기 1년 미만의 국채 그리고 정부 기관채, 초단기 기업어음 CP죠. 이 CP도 매우 안전한 거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요. 매일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뭐 증권계사에서 뭐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현금이죠. 현금이랑 다름없고 뭐 주식 투자했을 때 내가 오늘 팔았어요. 뭐를. 그러면 이제 그 자금 안 놀리고 이제 바로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주식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다시 이걸 팔아서 이쪽 거 사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파킹형 ETF는 개인들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다 이걸 사요. 뭐 보험사라든가 네. 뭐 은행이라든가 뭐 공제회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다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데 저희가 쓰는 이런 동일한 ETF를 다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관들도 사고 파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보다 혹시나 뭐 다 더 유리한 게 있을까?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고요. 네. 그러면 이 파킹형 ETF가 되게 많거든요.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자산운용사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요게 거래량 많은 게 제일 좋아요. 사고 팔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래량이 없으면 스프레드라는 게 발생을 하고 매도 호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거래량이 많으면 발생을 안 하니까 제가 거래량 많은 걸 좀 정리해 왔는데 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그리고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뭐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솔 초단기 채권 액티브 이런 ETF가 최근 좀 거래량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 예적금의 대체제로 잘 주목을 하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노후에는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배당 ETF를 사 모으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특히나 이 월배당이라는 것 자체 컨셉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최근에는 이 코덱스가 한국 대표 배당 ETF를 작정하고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요거 좀 저도 되게 재밌는 케이스고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ETF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코덱스 고배당이라는 ETF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코덱스 고배당 주로 이름을 살짝 바꾸면서 그 추적하는 지수의 구조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수를 좀 업그레이드했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이 코덱스 고배당 ETF가 어떤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선별해 왔냐면 전년도 배당 수익률이 좋았던 상위 30% 요거를 풀로 해서 그 기업 중에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종목을 최대 50개까지 투자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바꾼 거죠. 일단은 전년도 그러니까 과거의 배당 수익률을 사용했던 거를 예상 배당 수익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삼성 자산운용에서 과거 거를 사용했을 때랑 미래 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좀 성과 차이가 있을까 좀 스터디를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기준을 바꿔보니까 기존 대비 연평균 한 3.8%의 초과 수익률이 났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5%에서 6%로 좀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를 위해서 바꾸는 게 좋겠다. 네. 이 한 가지 요소가 바뀌었던 거고 두 번째는 50개 종목이었던 포트폴리오 수를 20개로 줄였어요. 그러면 고배당 종목 중에서도 높은 예상 배당 수익률이 보이는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1위부터 52위를 다 넣었다면 네. 이제는 1위부터 50위 중에서도 위에 있는 애들을 넣으니까 당연히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다. 요런 움직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그 ETF에는 금융주 중심으로 좀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바꿨을 때는 좀 더 섹터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금융주 섹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섹터를 퍼뜨렸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뭐 현대 엘리베이터나 기아나 SK텔레콤, 뭐 제일기획 같은 기업들의 비중이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올해 그 금융주 관련된 금융주의 주가들이 꽤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네. 그래서 뭐 주주 환원 정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JP모간 같은 데에서 한국 금융주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주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소비됐다. 네. 네. 그러니까 얘네 비중 좀 낮추고 대신에 아직 덜 오른 일반 기업 카테고리에 고배당 기업들을 넣으면 이 ETF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좀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월배당을 받으면서 이 월배당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네. 동시에 주가도 올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걸 기대하는 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운용사들도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 같고 저는 되게 뭐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든 되게 좋은 트라이인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SCHD 뭐 투자하기 좋은 ETF로 꼽아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이 노후를 위해서 SCHD를 꾸준히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니까 사실 이 상호관세 이슈 그때는 뭐 다 빠지니까 뭐 빠졌다 하더라도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S&P는 거의 다 지금 뭐 전고점 회복하고 했는데 유독 이 SCHD는 좀 오르긴 올랐어도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칫덩이다, 뭐 환율도 최근에 빠지고 하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대로 이 SCHD 투자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SCHD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고 기사도 좀 나오는 걸 봤는데 네.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 몇 개월 동안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이 ETF의 주가가 부진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같이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올라갈 때는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또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네. 얘네는 좀 소외됐죠. 배당주들은. 그런데 이게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얘네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5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여전히 한 13, 14%로 되게 좋아요. 네, 이게 뭐 빠졌다고 해서 그 수익률이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아진 주가가 오히려 기회예요. 주가는 낮아졌는데 배당은 그대로 주니까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때 딱 들어가고서 계속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SCHD한테 불리한 게 맞죠.
우리는 달러로 투자를 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는 모든 미국 ETF에 다 해당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 3개월 동안은 그 원달러 환율이 한 1,4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되게 부정적이게 보이는데 저희가 이따가 좀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년 전에는 그 환율이 한 1,35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데?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3년 전에는 환율이 1,200원대였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그때 투자했던 분들은 오히려 왜 그러냐 나는 옛날에 투자해도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0년 전에 이 SCHD에 투자를 하셨다. 그때 환율은 1,100원대였거든요. 이렇게 좀 시계열을 어느 레인지를 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악재로도 볼 수 있고 호재로도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우려는 약간 우려를 위한 우려가 아닌가. 환율은 계속 움직이는 거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면 나쁠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배당주도 그렇고 뭐 배당 ETF에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걸 오래 갖고 있어야 오히려 퍼포먼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인내하는 구간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샀을 때 이게 나중에 장이 좋았을 때는 배당도 배당대로 받고 그다음에 캐피탈 게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도 내가 받을 수 있고 이런 효과는 좀 인내하는 힘 그때를 거쳐서야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또 SCHD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 몇 개월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시계열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SCHD 말고도 이 고배당 ETF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최근 채널에서 S&P 500을 압살하는 이 고배당 ETF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집니다. 어떤 상품인가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매일같이 뭐 미국 ETF든 국내 ETF든 그 퍼포먼스를 좀 계속 보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 기네요. 요게 좀 흥미로운 게 금융 고배당에서 고배당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탑10이라는 게 이제 10종목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내 ETF에서 가장 적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10개예요. 그러면 이것도 요새 트렌드예요. 딱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 이것도 약간 키워드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뒤에 이제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요거 이제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키워드가 또 핫하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럼 고배당, 그다음에 소수 종목, 커버드 콜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ETF예요. 그러니까 되게 트렌디한 ETF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ETF가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 17일에 상장이 됐으니까 한 6개월 조금 더 지났죠. 그래서 그 사이에 퍼포먼스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6월 27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수익률은 한 대략 13.5% 그리고 한 최근 3개월 수익률은 한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빨간색 줄이 이 ETF의 뭐 토탈 리턴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연초부터 이어져 보면 코스피보다 조금 높죠. 그리고 S&P 500, 여기 H는 이제 해지된 원화 기준의 S&P 500보다는 상당히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유튜브 제목을 뽑았는데 물론 이게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여러분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ETF가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낸 이유를 아는 게 저희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왜 좋냐면 일단은 이 ETF가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자본시장 구조 개편의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융주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금융 고배당주 또 금융주니까 같이 올라간 거죠. 네. 그리고 뭐 저평가 이슈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간 15% 수준의 분배율을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월 1.25%의 분배율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살짝 좋은 분배율을 좀 주고 있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금융 고배당주에서 배당도 잘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커버드 콜 프리미엄에서 얻는 분배금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잘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간 15%는 문제없이 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오는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커버드 콜 ETF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구조상 결국에는 원금을 깎아먹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영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게 커버드 콜 ETF의 종류가 진짜 다양해졌거든요.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이게 일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이 행위 자체를 개인 투자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콜옵션을 매도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데 이제 이 구동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분배금 주니까 난 이거 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손실을 봤을 때 빠져나올 타이밍도 못 잡고 그냥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니네 이거 준다며. 근데 왜 못 줘? 근데 자산운용사들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목표로 뭐 15% 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달성 못할 수도 있다. 이게 투자 설명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리 나중에 항의를 해봤자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 구동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콜옵션 프리미엄이 누군가 사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파니까. 사는 사람들은 왜 사냐면 그 싼 가격에 이 옵션을 사서 이게 조금만 올라도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콜옵션을 사는 거죠. 네. 그럼 이 콜옵션을 언제 사느냐? 변동성이 클 때 사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느 지점에 이게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변동성이 클 때도 높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 변동성이 커야 콜옵션 프리미엄이 높다. 그러니까 커버드 콜 ETF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승에 대한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S&P 500은 계속 갈 거야. 뭐 나스닥 100은 계속 갈 거야. 이런 좀 긍정적인 시장이 그 기류가 형성이 됐을 때 콜옵션이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야지 매도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콜옵션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도 더 커져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의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 커버드 콜옵션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콜옵션 프리미엄이 커집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승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커버드 콜이 좋은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커버드 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 계속 사모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언제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때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좀 갑자기 좀 믿기 시작할 때 그리고 회의적인 시장에 대한 시선이 나올 때 이때부터는 커버드 콜은 이제 조금씩 피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커버드 콜을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도 난 그 주가 상승을 다 따라가지 못해요. 대신에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족족 손실을 보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내 수익률이 계속 갉아먹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진행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갉아먹는 거가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퇴직금만 1억 원 정도만 들고 은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 포트폴리오는 어렵고 그냥 1억을 마음 편히 묻어두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ETF 뭐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를 추천하라 그러면 네.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이거 1억 가지고 은퇴를 하셨다는 전제잖아요. 그럼 이제 솔직히 말씀으로 대박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대박을 기대하고 이거를 뭐 2배, 3배 불리려는 욕심을 일단 내려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그리고 근데 요거를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배당 ETF나 뭐 S&P 500이나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시면 현금 흐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억에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노후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분배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일단은 고배당 ETF, 그러니까 주식에서 고배당 ETF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하나는 하이힐드 본드라고 해서 정크 본드에 더 투자하는 건데 약간 좀 수익률이 좋게 주는 채권 ETF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뭐 국내 ETF는 뭐 코덱스 고배당주도 있고 플러스 고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고배당주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고배당주는 금융주 위주로 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고배당주에 투자하셔서 뭐 연간 뭐 한 4% 5% 뭐 잘 나올 때는 5%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을 따박따박 받아 가시면서 이제 이 1억 원은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좀 들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ETF 중에 좀 하이힐드 본드 유명한 게 그 블랙록에서 내놓은 iShares iBoss 하이힐드 코퍼레이트 본드 ETF가 있어요. 티커로 보면은 HYG라는 게 있는데 요 ETF가 이 ETF도 한 4% 전후의 분배율을 주는데 이게 하이힐드라고 하면은 이제 정크 펀드라고 해서 좀 정크가 이제 불량식품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은 그 미국에서 이미 유명한 기업들인데 이제 뭐 월마트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위험하다는 의미지.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보다는 더 신용등급도 좋고 이런 기업들로 편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좀 그 명칭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ETF 투자하신다. 그러면 좀 그 원금은 유지되고 그 분배율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요런 종류의 ETF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머니네버슬립 ETF 네버슬립은 사실은 그걸 굉장히 지향해요. 사라, 팔라, 매수 이런 시그널도 전혀 안 주고 그냥 정말 좀 드라이하게 정보를 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거 보셨다시피 뭐 상당히 우리나라 ETF뿐만 아니라 그 미국 ETF 그중에서 좀 생소한 ETF도 워낙 빠삭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정말 상황에 맞는 그런 ETF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두보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돈줄남이 이 배당주에 관련된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했었는데 오늘 실전에서 정말 엄청난 노하우를 우리에게 다 공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평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공고를 나와서 주야 12시간씩 일하던 현장직에 출발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직장 생활 하거나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하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책과 블로그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지만 블로그를 하시고 평원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내용들을 오늘 많이 공개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화두는 역시 배당주인데요. 이 배당주 덕분에 우리 평원님이 순자산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억을 달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배당금을 포함해가지고 들어오는 월 수익이 과연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40억 자산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전에 뭐 공고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굉장히 엄청난 금수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일단은 매달 현재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월 수익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예, 제가 지금 현재 배당금은 이제 세정 기준으로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330만 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평원님이 현재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마치 뭐 그냥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이제 직장을 지금 다니고 계시면서 사실 배당 수익을 330만 원을 지금 받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40억 원의 순자산을 이루셨는지 하나씩 한번 좀 풀어주시죠. 제가 이제 공고를 나왔다고 했었듯이 처음에는 저도 흑수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을 국민은행에 대출받고 500만 원 월세로 해가지고 경기도 광명시 산동네에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처음에 신혼생활을? 네. 그래서 이제 은행빚 열심히 갚고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이제 국장에 이제 맨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요. 국내 주식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금씩 투자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제 이게 주식 투자를 배워갔고 그 와중에 이제 부동산 투자도 병행을 하면서 조그만 소액 아파트를 하나 샀다 팔았다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2004년, 7년에 장이 좀 좋을 때 좀 돈을 번 돈으로 그 돈으로 이제 송파에 다가구가 60평이 좀 넘는데 그걸 살 때 이제 주식 투자로 번 돈을 거기에 다 투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계속 주식 투자만 하고 어떤 분은 계속 뭐 부동산 하는데 우리 평원님 같은 경우는 장이 좋았던 2000년대 초반에 돈을 좀 국내 주식에서 네. 벌어서 그걸로 일단 아파트로 갈아타셨네. 다가구로 먼저 갈아탔었습니다. 아파트는 다가구로. 그 전에 매수를 했었고. 다가구. 근데 그 다가구 주택으로 갈아탄 게 이제 송파였다라는 거죠. 현재 그거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계기는 언제쯤입니까? 처음에 이제 2007년에 집을 사고 한동안은 이제 주식 투자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 예, 그렇죠. 그 열심히 빚 갚는데 좀 전념을 하다가 한 2010년 소액으로 조금씩 불려갔었고요. 그 돈을 쭉 하다가 2001년에 이제 국장이 아주 좋았을 때 절묘하게 미장으로 다 모든 주식을 빼서 그때는 2001년도, 2021년도. 네.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도 장이 좋았고 2021년도에도 하반기 빼고는 굉장히 장이 좋았는데 네. 그때 사실 국내 주식을 해도 뭐 그렇게 수익률이 딸리진 않았는데 그때 미국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다. 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 그때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그 중남미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중남미요? 네. 그러다 보니 시차가 국내 주식이 너무 커가지고 이 국내 주식을 도저히 밤에 해야 되니까 그러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시차가 안 나는 미국으로 가자.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절묘하게 그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때 처음으로 배당이라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국장 할 때는 뭐 아시다시피 4848 외에는 딱히 배당 투자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미장 넘어가서 배당을 알게 되고 그때 처음 월배당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배당의 신세계를 그때 처음 2001년에 맛보고 나서 이거는 해볼만 하다 싶어서 국장을 다 빼서 그냥 그때 미장으로 다 가버렸죠.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주에 어떻게 보면 우리 평원님이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됐는데 네. 마치 드라마틱하게 그 당시에 중남미 쪽에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미국장을 진입을 하게 되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배당주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그때 처음에 이제 맨 처음 했던 거는 존슨앤존스, P&G 이런 지금처럼 ETF 같은 게 아니라 이 개별 종목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때는 배당을 많이 주는. 그때는 ETF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를 때였었습니다. 국장에서 했었으면 국장에서는 이제 그때는 ETF보다는 다 개별주로 그죠. ETF라는 게 있긴 했지만 막 그렇게 지금처럼 얘기를 하던 시절은 아니죠. 네.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공부를 하면서 월배당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이제 그때 커버드 콜이었는데 근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QILD를 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게 12%를 준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배당이잖아요. 그 배당을 주면서도 주가도 올랐죠. 그때는 이제 주가가 약간 이렇게 조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세계를 발견한 12%.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배당을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그때 찾아냈던 게 지금도 갖고 있는 SCHD, 디보 2022년 넘어와서 이제 JP, 그다음에 JPQ 이런 것들을 계속 넓혀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것들인데. 네. 그러면 그 슈드 같은 것도 그 당시부터 투자를 하시기 시작했다. 네, 그때 사서 한 주도 안 팔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팔고 봤을 있습니다. 때는 아마 이 슈드 ETF를 지금 돈줄남 뷰티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와, 그 정도로 오래전에 투자하신 분은 쉽진 않거든요. 이게 미국 이 시장이 알려진 지가 뭐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에다가 지금 직장 생활 하시면 소득이 있는데 네. 그 새롭게 발생하는 잉여 소득을 어떻게 또 하셨나요? 또 배당주를 사셨나요? 네. 이제 월급이 있고 뭐 월세가 있으니까 사실 조금 이제 주식 투자의 자유로움은 좀 있습니다. 송파에서 나오는 다가구 주택에서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보태고 근데 월급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할 금액은 많았고 배당은 지금까지 1원도 안 빼고 100% 재투자를 했었어요. 그 100% 재투자를 배당주에 하고 계신 거죠. 배당주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본 재투자는 배당주에 하지만은 이제 배당 투자를 하다 보니까 2021년에는 너무 좋았는데 2022년 넘어갈 때 이제 기술주들이 날아갈 때, 금리 올라갈 때. 기술주들이 날아갈 때 제 주식은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당주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2001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서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저 우리 평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중요한 건 어떤 게 좋다라고 해서 그냥 그거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약간 순발력 있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순발력이라기보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배당 투자만 해가지고는 시장을 못 따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성장주를 추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조금씩 진화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2021년이나 22년도에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을 텐데 우리 평원님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 시작했다가 성장주까지도 영역을 확대하시고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시면서 뭔가 또 임대소득도 올리시고 그러면서도 제가 얼뜻 지금 뭐 영상 찍기 전에 살짝 대화를 나눠봤지만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하시면서 과소비를 안 하니까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40억까지 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됐다. 주식에서 번 돈이 부동산 갖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돈이 다시 주식으로 오는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돈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얘기 듣기만 하면서도 이게 남 얘기인데도 들으면서도 기분이 막 좋아지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출간을 하시게 됐어요. 책의 제목이 월 50만 원으로 8억을 만드는 배당 머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 책 제목에 나오는 월 50만 원으로 8억을 만든 배당 머신이라는 게 본인이 경험한 걸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죠. 제목처럼 직장인이 매월 50만 원의 여윳돈으로 투자에 나선다면 어떤 종목을 사 모아야 배당으로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뭐 자료 화면 있으면 좀 보시면서 본인의 사례를 적용을 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게 8억이 사연이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10억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죠. 알기 쉽게.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가면은 8억은 문제가 없는데 10억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이니 일단 8억으로 하는 게 독자들한테 거짓말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 네, 그래서 10억도 아니고 8억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 포트폴리오는 지금 한 22종목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연의 일치. 이거는 이제 비중을 보여주시는 거죠? 비중. 네네. 네. 그래서 ETF가 12개, 개별주가 12개 정도 되고 이제 성장주가 한 32%, 배당주가 한 65%, 채권 한 5% 정도 되고요. 지금은 일단 배당주가 65%, 성장주가 25%면은 성장주가 한 32%. 32%. 네. 그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언제 바뀐 겁니까? 기본은 이제 성장주 30, 배당주 60, 채권 10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연초처럼 이제 금리가 좀 안 좋으면은 채권 비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채권을 좀 팔아서 기술주 매수를 해서 기술주 비중 좀 높이고. 그냥 기술주 나스닥이 좀 안 좋아지면은 그냥 아예 안 좋아지네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그냥 일단 순리대로 조금 비중을 줄이신 거군요. 아니 비중을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거예요. 네. 오히려 싸졌을 때 좀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그때 이제 채권은 좀 아무래도 가격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식이 훅 빠질 때 채권을 좀 팔아서 주식을 기술주를 그때 좀 사고요. 물론 이제 배당주와 기술주 비슷한 비율로 사거든요. 이게 지금 평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실제로 좀 장이 안 좋을 때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내가 생활이 되고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막 돈이 쫄리고 이러면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포트 일부에 채권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사시에는 채권을 현금처럼 활용을 해서 그 이제 채권을 좀 팔아서 기술적 배당주를 사는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채권을 좀 사놨다가 좀 유사시에 그 기술주하고 배당주를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돈을 빼거나
하진 않고 계속 그냥 사기만 하는. 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평원님의 배당 투자자 실전 포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트가 지금 월 여윳돈 50만 원을 가지고 배당주를 종목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배당주를 사 모을 거냐, 그래서 평생 월급을 만들 거냐 하신 분들에게 우리 평원님이 참고적으로 본인의 포트를 보여주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 시장이 뭐 작년에 굉장히 미국 주식이 좋다가 올해 뭐 좀 약간의 조정 부침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조금 변동성이 작년 재작년보다는 높아진 게 사실이고,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위기가 기회이다라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같은 이런 어찌 보면은 좀 변동성이 커진 시장은 우리 평원님이 어떻게 여기서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변동성이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 2022년에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33% 이상 빠졌을 때나 4월 달에 이렇게 훅 빠졌을 때, 올해 4월에 빠졌을 때 사실 저는 뭐 그런가 보다. 몰랐죠. 왜냐하면 배당주는 별로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네, 그런, 물론 이제 일부 기술 성장주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타격은 크죠. 근데 그때 4월에 훅 빠질 때 한 2억 정도도 빠졌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초점을 배당금에 두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배당금 얼마, 다음 달 배당금 얼마 나올 거고, 요거를 늘리기 위해서 주식 수량을 늘리는, 배당금과 주식 수량 요 두 개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거의 이렇게 잘 보지도 않고, 시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주가를 곱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평가 금액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번 달에 받을 배당금과 네. 다음 달에 받을 배당금, 그러려면 주식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만 신경 쓴다. 네. 아, 그러네요. 일단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에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확실하게 말씀.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이달에 얼마가 들어올 거냐, 요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배당금하고 그러려면 이제 수량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뭐 좀 싸게 사겠네.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둔감해진. 네. 사실 보통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운용하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하락이 오면 물론 물타기를 한다,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멘탈이 조금 흔들리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줄이고 장을 빠져나갈까 생각을 하지, 평호님처럼 주식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아닌 배당 금액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분은 많지 않은데, 평원님의 어떤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국내 주식으로 다시 투자자들이 이제 연초부터 몰리면서 국내 주식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평원님께서는 뭐 과거에 이제 국내 주식을 하셨고 그다음에 2001년도를 기점으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국내 주식은 현재로는 뭐 거의 투자를 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국내 주식을 안 좋게 보시는 이유라도 있으신지? 이제 2001년에 이제 미장 넘어갔다가 올해 2월부터는 국장을 좀 그렇죠. 시작을 했었습니다. 상황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시작을 하셨어요, 다시? 국장을 해서 한 5% 정도 비중을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뭐 비중으로는 적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네, 한 5% 정도 되고, 이제 달러 베이스로 하면은 이제 87% 정도가 그 달러고 나머지 한 13%는 원화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상황에 따라서 올 초에 생각했을 때는 국장이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국장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있습니다. 원래 그 미국 주식 비중이 지금 5% 7%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많은데, 최근에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주식은 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조금 무서운 시기가 사실 좀 됐고, S&P 500은 역사적으로 조금 고점이다라는 인식도 사실 시장에서 살짝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미국 주식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뭐 아무래도 배당주의 비중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다고 보시는 건지, 그 S&P 500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정도 좀. 네, 일단은 이제 한국이 AI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이제 좀 많이 뒤쳐져 있고,
전통 산업은 좀 아무래도 중국에 많이 따라잡히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경제 사정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는 배당과 기술주는 안정적으로 이제 미국이 하고 일부 이제 트레이딩용으로 국내 배당주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혼합해서 하는 거고요.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고점이니까 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오늘 고점이 있어야지 또 내일의 고점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든 저점이든 일단 안 팔고 매수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이라고 해서 뭐 팔아야 되고 저점이라고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저스트 킵 바잉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평원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강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새로운 물결인 AI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을 더 메인으로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한국 주식은 트레이드용으로 사용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평원님의 포트폴리오가 S&P 500보다 더 오르고 덜 하락하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런 수익률이 가능하게 했던 그런 특별한 종목이 있었나요? 종목보다는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당주 65%, 뭐 성장주 한 32% 채권 비중인데 요게 6대 3대 2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배당주가 사실은 많이 커버를 좀 하거든요. 덜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오를 때는 이제 30% 해당하는 기술주들이 이제 대부분 저희 M7 위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치고 나갈 때는 시장 수익률보다 아웃퍼폼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M7이 끌고 가고 떨어질 때는 배당주와 채권이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 실제로 제가 몇 년 동안 해보면 S&P 500에 못지않게 배당을 한 5% 정도 받으면서도 S&P 500에 못지않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전에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2021년도에 장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2021년도에는 배당주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그때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배당주가 한 8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당주에서 꾸준히 배당 수익을 올렸지만은 그 사이에 미국 주식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성장주 비중이 조금 더 올라온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배당주가 여전히 메인이긴 하지만 성장주의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어떤 거기에 또 5% 10%는 채권으로 네. 한 5%는 한국 주식으로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철학이 좀 느껴지고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당주 투자자들 사이에는 유독 그 슈드하고 제피 요걸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당주를 오랫동안 투자하시고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JPQ 같은 거는 10%의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월배당 커버드 콜이고 SCHD는 이제 3.9%의 이제 분기 배당이고 배당 성장을 하는 종목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당장에 이제 현금 흐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JPQ 같은 월배당이 좋고 좀 투자 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배당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목적이라면 SCHD가 훨씬 낫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딱 SCHD 하나가 좋다, JPQ 하나가 좋다 이거보다는 제가 두 개를 같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대로. 네, SCHD의 30%, JPQ 한 70% 정도 하면은 S&P 500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그 정도의 비중이면 비슷하게 나온. 네, 제가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백테스트를 해보면 그 연평균 복리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더라도 그 JPQ가 이제 약간 배당 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SCHD를 같이 섞어서 하면 한 3대 7 정도 하면은 현금 흐름도 한 배당률 8% 정도로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수익률도 그 S&P 500에 따라가기 때문에 뭘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약간 혼합해서 6대 4든 7대 3이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훨씬 더 투자 수익률 높이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이 뭐 거의 1,500원 가까이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1,300원 중반대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내년의 환율을 거의 1,300원 초반대까지 보는 그 예상도 있는데 이렇게 1,300원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변동폭이 이제 좀 심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주식에 좀 돌아오면서 이제 국장이 지금 현재 조금 좋은 상황이고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환율을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보셨을 텐데 네. 주식 투자를 특히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환율에 대한 어떤 관리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미장을 시작할 때가 환율이 한 1,200원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환율만으로도 보셨겠네요. 네, 한동안 환차익을 많이 봤었죠. 그렇지만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환차손을 많이 입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쭉 투자를 해보니까 환율은 투자의 그 메인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환율 예측도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환율 신경 안 쓰고 계속 매수하면서 배당금 늘리는 게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평이한 답변 같지만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서 수익을 보면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결국 달러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뭐 달러는 100달러는 그냥 그대로 100달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엑셀로 관리하는 표가 있는데 거기서는 100% 달러로만 관리를 합니다. 그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예. 현재가 평균을 그래서 요거는 희미하게 하고요. 저는 항상 수량과 저게 숫자가 나오는 게 자 달러를 얘기하는 거죠. 달러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량하고 요 배당금이니까 요 두 개만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야, 주식이 숫자가 지금 18,000인가요? 18,533주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 평원님도 달러로 보고 금액을 생각을 하니까 뭐 환율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네.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것도 국장에 있는 것들도 다 저는 달러 베이스로 계산을 해서 달러로만 보기 때문에 환율이 그냥 뭐 제가 그러니까 평원님이 평범한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잖아요. 네. 가장이신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자꾸 원화로 생각을 하지 달러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또 중남미에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러로 생각하게 되는 인식이 또 생긴 면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셀표도 처음부터 할 때부터 달러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화로 하는 게 더 오히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달러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네. 가져야 된다. 수익률보다는 주식과 배당 금액에 집중한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에도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네. 미국 배당 투자자는 환율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배당주를 투자하시면서 왔던 본인의 경험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얘기 못했던 거 있으면 좀 얘기 더 해주실래요? 이 주식 배당주 투자와 관련해서? 이 배당 투자는 그 이제 주식 투자하고 배당 투자하고는 이제 컨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저가에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그렇죠. 걸 거의 한 90% 이상이 그걸 하는데 배당 투자는 저점과 고점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수량을 늘려가면 배당이 늘어나고 그걸 재투자하면 배당이 다시 늘어나는 복리 효과를 순수하게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4848은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시황도 봐야 되고 전 세계 뉴스 동향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은 배당 투자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이번 달 배당금, 다음 달 배당금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돈을 버는 그 굉장히 즐겁고 평온하게 테스트를 그 투자를 그래서 이어갈 수 이름이 있습니다. 평원님이시군요. 네, 배당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스트레스는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사고팔고를 하다 보면은 내가 사거나 내가 팔았을 때의 결과의 성적표가 바로 나오니까 사실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평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 금액에 집중하면서 수량을 늘리는 전략. 그렇다면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야 된다는 강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이다. 배당이라는 거는 저희가 부티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배당주의 강점은 주가 변동의 변동성이 적고 계속해서 배당을 주다 보면은 투자자가 어느 순간 이 주식을 채권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욕심도 좀 적어지고 네, 맞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 투자는 효과가 생각보다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즉각적인 보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달 사면은 한 달 후에 산 만큼의 배당이 늘어나고 또 3개월에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은 조금씩 투자하면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웬만하면 줄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성적표가 계속 우상향하는 성적표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들겠네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달보다 오늘보다 다음 달이 계속 성장한다면 그것만큼 인간이 기쁨, 행복을 네.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런 보상 효과와 성취감이 굉장히 투자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직장 생활 하시니까 네. 직장에서는 매달 월급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배당은 제2월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제2월급은 계속 늘어나면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겠네. 예,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즐거움을 많이 맛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웃님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날이 즐겁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제 많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배당 투자를 해서 뭐 단시간 내에 어떤 시세 차익으로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를 본다기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배당 금액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투자를 좀 오늘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노후 준비에 이 배당 주식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네,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고배당 상품인 SCHD를 사서 모으는 분들도 많고 우리 평원님처럼 포트폴리오에 이제 뭐 슈드라든지 뭐 정말 SCHD가 비중이 아까도 우리 그래프를 봤지만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주가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제 SCHD에 비중을 높게 투자하시고 있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 이거 계속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네, 저는 SCHD 투자를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5년 차 동안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SCHD는 이제 그 배당 성장하고 배당에 포커스를 맞춘 그 노직을 계속 지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배당이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배당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조금 이제 오버해서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배당 노직이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CHD야말로 꾸준하게 늘려서 배당 복리를 누리는데 적합한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이제 배당 받아서 어제도 바로 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수량이 올 때까지는 계속 매수만 할 생각입니다. 지금 평원님이 원하는 수량이라 함은 그 수량에서의 지금 배당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본인이 받고 싶은 한 달의 배당 금액인 거죠. 오늘.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SCHD 일단은 3,000주까지는 모아놓고 물론 이제 그 3,000주 모으는 과정에 다른 것도 모으겠지만은 상징적으로 한 3,000주 정도 모아서 네. SCHD라는 종목 ETF에 그서 받을 배당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목표하는. 예, 일단 수량을 먼저 일단 3,000주로 맞춰놓고 지금 계속 사기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3,000주 아까 보니까 거의 2,500 몇 주 정도 2,400 몇 주인데 그냥 뭐 계속 그냥 돈 생기면 네, 계속 사. 한 주가 그래도 한 500 몇 달러 정도 되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 주가 지금 한 27달러. 그러니까 뭐 제가 저거랑 착각했네. VOO랑 착각을 했네. 예. 모으기도 수월합니다. 27달러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책에도 썼었지만 이 배당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포모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SCHD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가 5월, 6월에 급등을 할 때 사실 SCHD는 거의 그 횡보 수준에서 주가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배당 투자자들이 극심한 포모를 느낀다. 이거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남들은 다 오르는데 내 SCHD만 안 오른다. 이런 포모를 느끼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하더라도 꼭 그 성장주랑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SCAD 슈드를 투자하지만 SCHG라는 나스닥 100에 비슷하게 추종하는 그런 이제 성장주 ETF를 같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SCHG가 안 올라도 SCHG가 성장주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포모를 느끼지 않거든요. 같은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지만 네. G는 성장주를 네. 추종한다. 그로스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평원님이 배당주가 조금 안 오를 때 조급함이라든지 불안함을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같이 균형감 있게 하면서 좀 커버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SCHD가 안 올라도 다른 이제 그런 M7이나 그 SCHG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포모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고요. 또 대신 하락할 때는 슈드 같은 게 하락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하락할 때는 또 데미지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시장을 따라가고 배당을 즐기면서 투자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평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캐치를 하셨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시장 자체가 조금 어떤 하락장이 오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ETF 배당주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좀 방어적으로 네, 시장을 그렇습니다.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ETF는 구조상 원금을 좀 깎아 먹는 거 아닌가. 결국은 이게 영원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본문 책에서도 그 고배당 커버드 콜의 어떻게 보면 ETF의 위험성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얘기해 주셨던데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커버드 콜을 좀 사과로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과 10개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네. 이제 사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과 10개를 현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거든요. 네네. 그 권리를 팔아서 그걸 프리미엄으로 해서 이제 그걸 배당으로 주는데 만약에 사과 가격이 풍년이 들어서 대폭락을 하면은 이제 사과를 살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콜옵션 가격도 떨어지고 우리가 약속했던 배당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과 10개에서 하나를 팔아서 9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과 하나 파는 게 이제 ROC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은 이제 사과를 그 다음에는 또 8개로 줄어들고 7개로 줄어들고 이제 이게 ROC가 계속 커지면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제로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금이 영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초창기 커버드 콜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제 3세대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들은 10개 전체에 대해서 옵션을 파는 게 아니고 10개 중에 2개만 팔아서 8개가 가격이 오르면 가격 오르는 것도 가고 2개 팔아서 콜옵션으로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제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대부분 이제 그런 거를 지칭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경우만 아니면 뭐 이렇게 제로로 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초창기의 커버드 콜과 지금은 파생 상품의 어떤 구조가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좀 대비해 가지고 네.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 내셨던 책의 본문에 보면 이 고배당 커버드 콜에 대한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잘 방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ISA 계좌와 연금 계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노후에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꾸준히 300만 원이 좀 나오게. ISA 계좌에 어떤 걸 사모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평원님이 딱 3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분에게 어떤 상품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배당금 300만 원을 만들려면 내 투자금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그렇겠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투자금이 3억이라면 이제 배당률을 12%에 맞춰야지 월 3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요. 투자금이 5억이라면 7% 배당률에 따라서 이제 포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00만 원으로 월 300만 원을 만들려면 이제 배당률 12%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뭐 대부분 커버드 콜로 카바를 투자를 해서 네. 월 300만 원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투자금이 5억이라면 한 7% 배당률이니까 뭐 커버드 콜 등을 활용해서 커버드 콜과 일반 ETF를 활용해서 7%짜리 포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자금과 그 필요한 돈을 놓고 그러면 이제 배당률이 역순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배당률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일단 짜는 그런 방식이 일단 먼저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원하는 월 배당 금액과 네. 그리고 그 수익률,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당연히 투자 금액이 달라지는데 네. 뭐 아까 얘기했던 SCHD 같은 경우는 뭐 7, 8%까지는 안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훨씬 더 투자 금액은 커져야 되는 네. 거고 상황에 따라서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변동을 방어하려면은 한 가지 종목보다는 우리 평원님이 아까 포트폴리오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성장주나 채권이나 한국 주식 같이 뭔가 포트를 상황에 맞춰서 좀 변할 수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일단 안정적인 배당을 꼭 받기 위해서는 개별주보다는 지수라든가 섹터 ETF 위주로 처음부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고 이러면 이제 개별주로 가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개별주로 가거나 또 개별주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고배당에서 뭐 30% 50% 고배당을 주는 그런 일드맥스 같은 이제 개별주 ETF들이 있는데 ETF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 개념으로 사과가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급격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개별주는. 그렇지만 이제 지수라든가 섹터들은 한 종목이 빠진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주 커버드 콜보다는 꼭 지수라든가 섹터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로 가야지 배당이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위험은 좀 회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도록이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해라. 그리고 충분히 경험과 공부가 된 상태에서 종목으로 확산해라. 자,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IRP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특별히 이제 또 투자를 통해서 본인의 노후를 좀 더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고배당주 4가지 종목 정도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고배당주로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4가지 종목. 그건 어떤 걸까요? 이게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한 5 그렇죠. 종목 그게 정도. 추천이죠. 예. 5 종목 정도 되는데요. 국장에는 이제 커버드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하고 코스피 200. 한국의 이제 금융 밸류업 쪽에서 요즘에 핫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덱스 금융 고배당 커버드콜 2개를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S&P 5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그다음에 이제 채권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채권은 어디? 장기 채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 쪽. 미국 장기 채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주보다는 지수나 섹터에 관련된 커버드콜로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를 그러면 하는 여기 5개 중에 2개는 국내, 3개는 미국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 지수를 추종하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를 이제 코스피 200, 나스닥 100, S&P 500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금융 섹터, 금융 섹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장기 채권 이렇게 5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개, 3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양새로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이라고 그래봐야 뭐 중간 정산 받아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분들도 많고, 퇴직금 1억 정도만 딱 들고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 막막한데, 이런 분들은 뭐 금액 자체가 1억밖에 안 되니까 뭐 포트폴리오는 좀 사실 어렵고, 그냥 1억 원 정도를 마음 편하게 묻어두고 싶은데 뭐 예금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1억을 마음 편히 묻어두고 싶은 분한테 좀 뭔가 추천해 줄 만한 게 우리 평호님이 있으시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ETF로 네.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퇴직금 1억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요. 평생에 모은 퇴직금을. 네. 그게 ETF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ETF는 조금 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1억을 묻어두고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1억을 묻어두고 당장에 거기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 따라서 이제 투자 방법이 그 좀 두 가지로 달라질 한번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묻어두고 난 당장은 어떤 걸 하든 다른 경제 활동을 할 거니까 묻어두고 당장은 현금 흐름을 안 뽑아도 된다와 네. 인 경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신다. 일단 묻어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약간의 이제 커버드 콜을 같이 병행하는 미국 S&P 500하고 커버드 콜,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하고 채권 커버드 콜 이렇게 좀 나눠서 최소한 원금이 깨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배당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 S&P를 추정한다 그러면 일단 당장은 원금이 안 깨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아까 말씀 채권하고 같이 해서 좀 혼합을 해서 그리고 몇 이제 대 몇으로?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냥 이런 뭐 걸 그냥 일반적인 중립형 정도. 중립형 정도라면은 S&P 500에 한 6, 채권의 4 정도로. 채권 비중이 좀 생각보다 높네요. 아무래도 그냥 안전하게 묻어둬야 네, 되니까. 묻어둬야 되면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월배당 채권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뭐 SGOV라든가 뭐 BND 같은 거는 사실은 미국이 급변하지 않으면 원금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40% 깔고 S&P 500을 깔아놓으면 최소한의 몇 년 정도 가면 원금이 깨질 일은 없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S&P 500이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보통 한 3년이면 웬만하면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몇 년 묻어둘 수 있다면 S&P 500과 채권으로 묻어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1억을 마음 편히 묻어두고 싶으나 아까 평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약간 당장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조금 창출되면 좋겠다. 네. 이런 경우는 조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일단 1억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 나오는 커버드콜 워낙 좋은 커버드콜이 많아서요. 그러면 S&P 500 커버드콜, 우리 국내 커버드콜, 국내 지수 S&P 500 추종하는 커버드콜, 코스피 200 추종하는 커버드콜, 그다음에 채권 커버드콜 3개 정도 하면 한 12%짜리 커버드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 월 하면 100만 원, 1억으로 월 100만 네. 원에 그러면은 아주 요긴하게 일단 당장 급한 불은 끄고 사실 이게 이제 커버드콜이긴 하지만 시장이 아주 급변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원금이 이렇게 팍팍 깨지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절세 계좌로 이렇게 국내 상장 커버드콜에서 이제 절세 계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돈이 덜 필요한 한 월 한 5, 60만 원으로 일단 버틸 수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일반 계좌로 미국의 슈드나 JPQ, 제피 이런 것들로 채권을 좀 사서 분산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거기도 한 7%, 8%대 배당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ETF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씩 인출을 하거나 1억을 가지고 한 100만 원 만들 수 있으려면 이제 절세 계좌로 국내 커버드콜하고 미국 커버드콜을 쓰는 거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이제 배당 ETF와 커버드콜 혼합해서 배당률을 떨어뜨리는데 돈은 조금 적게 받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평원님을 뵌 제 느낌은 일반적인 직장인이세요. 그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흑수저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면서 주식과 부동산을 넘나들면서 자산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언젠간 또 은퇴를 하시게 되겠죠.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은퇴 이후의 계획이랄까? 본인의 어떤 미래 희망이랄까 목표랄까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은 현재 이제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현재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요. 네, 은퇴하면 좀 쉬고 싶다. 네, 일단 은퇴하면은 이제 일단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씩 쓰면서 좀 일단 좀 놀고 싶다는 게 놀고 싶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 논다는 거는 무한정으로 계속 놀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니까 뭐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대외적으로 활동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유튜브를 뭐 또 하신다든지 뭐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아직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고요. 그냥 뭐
다만 이제 논다고 그래서 투자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배당 투자는 이렇게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서 제가 이게 결정적이네. 저는 논다라고 해가지고 논다 그럼 이제 투자 그만하고 이제 돈만 쓰겠다가 아니라 배당 투자는 오늘 내내 얘기해 주셨지만 어쩌면 평생 갈 수도 평생 있는. 할 수 있는 투자라고 평생 갈 보고. 수도 있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놀긴 하지만 늘 회사를 안 간다 뿐이네. 네. 회사를 안 간다 뿐이지. 그 시간에 이제 더 책도 읽고 더 깊이 있게 공부도 하면서 그 책이 혹시 배당 투자에 관련된 공부하는 배당 책.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인문학 책들도 읽으면서 음.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마음이 단단해지면 투자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들었을 때 내공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은퇴도 좀 남아 있으시고 막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배당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 네, 제가 아마 끝까지 그는 배당 투자는 이렇게 힘들여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배당금 받아서 좀 쓰고 남으면 재투자하면 되니까. 그게 참 인상적인 게 배당 투자로 매일 보상받고 성과가 나오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맞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실 수도 있고 구독자분들이 우리 평원님의 이 책을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보는데 혹시 신간에 대해서 이 책은 과연 어떤 분들이 보면 참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어떤 내용인데 어떤 분이 보면은 참 너무 도움이 될 거다. 이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책을 썼던 동기가 배당 투자를 왜 내가 빨리 시작하지 못했을까라는 그게 가장 좀 큰 주제였거든요. 아쉬움. 네. 이거를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 배당 투자의 좋은 점, 그리고 배당 투자의 즐거움을 좀 알려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 국장에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만 거의 모든 걸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온갖 뉴스라든가 더군다나 우리 한국 국장은 전 세계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하는 굉장히 난이도가 심한 시장이다 보니까 치고 빠지고를 민첩하게 하지 않고 또 순식간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수익률을 금방 까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배당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모으는 거다라는 거를 정말 하면 할수록 깨닫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아가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아갔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 투자의 고수들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가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써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제 배당 투자로 내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배당 투자의 방법론, 마인드셋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읽으신 분들이 책을 잡으면 놓지를 못하고 2시간, 3시간 만에 다 독파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쉽게 쓰여져 있고 네. 그 마음을 많이 좀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정독은 안 했지만 오시기 전에 조금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써온 책과 달리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배당 투자를 하면서 자산이 성장한 경험과 자산이 성장한 것에 대한 어떤 행복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네. 좀 진정성 면에서 좀 뭔가 이렇게 집중이 된다라고 할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상당히 이제 긴 시간 동안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짧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뭐 소감도 좋고 뭐 당부의 말씀도 좋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특히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늘어나는 배당금과 그 배당이 늘어나는 걸 보는 즐거움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투자의 즐거움이 이거구나 하면서 평온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배당을 즐겁게 모아 가시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당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투자 이전에 지속적인 저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오늘 우리 평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투자지만 사실 저축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지속적인 저축을 통해서 원금을 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이 투자보다 먼저 선행된 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평원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게 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한두 가지라도 정말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